네, 2024년 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시안컵에서 준결승에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시끄럽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클린스만과 히딩크 그리고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총사령관과 통수권자 그리고 대통령이란 부제를 붙였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시죠? 오늘 2월 15일입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거를 축구협회에다가 의견을 올리는 모양입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4시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 회의에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 가족이 있어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죠. 그리고 밀러 위원장, 독일인이죠. 클린스만 감독을 추천했다고 하는 그분이 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회의에서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주로 두둔하겠다. 그래서 그가 성공한 것도 있었다. 실패는 아니었다. 준결승에서 지기 전까지 11게임인가를 무패를 달렸죠. 근데 참 말레이시아한테도 비기고 요르단한테도 예선전에서 비기고 참 그런 것도 패배는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리뷰 이렇게 훈련을 시켜왔다 하고 스케줄도 보여주고 리뷰를 했는데, 그 리뷰 자체에 대해서 이 회의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건 없고 다 알려진 거고, 지금은 왜 그렇게 졌느냐 그 문제를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못했고, 클린스만도 1시간 정도 화상 첨가했다가 퇴장했답니다. 지금 이제 요르단과 준결승을 앞두고 손흥민으로 대표되는 고참하고 이강인으로 대표되는 후배들 사이에서 알력이 있었다. 탁구를 치는 거 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말자 하고 선배들이 제재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손가락을 골절된 상태로 시합에 나가게 됐다. 그 결과 유효 슈팅 하나도 없는 완패를 당했다. 그거죠.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강인 씨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목되는 게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안컵 하기 전에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했는데, 그때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원정 경기 한국에서 한 게 아니죠. 한국에서 할 때는 4강까지 갔지만 그 카타르에서 했는데 16강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때 이강인 선수가 참 귀염성 있게 생겼잖아요. 어릴 때도 슛돌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참 팬들이 많은데 그때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강인을 좀 시합에 나오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벤투 감독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는 뽑아주니까 데리고 다니는데 항상 벤치에만 머무르게 하고 출전을 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던 게 강인이는 좋은 선수다. 그러나 강인이만을 위한 팀은 안 된다. 감독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다. 그런 결정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퉜다라는 게 알려지니까, 벤투가 우리 국민들이 이강인 좋아하는 그런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했구나. 이해가 된다. 벤투는 그때 우리 16강 올려놓고 더 이상 계약하지 않고 떠나갔죠. 이번에는 UAE 팀을 이끌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천수 선수. 고려대학교 선수를 할 때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공격수로 꽤 이름을 날렸지만은 참 얄밉게 했었죠. 이의령 선수가 월드컵 때 시합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상대팀 선수가 뒤통수를 치는 이을령 선수는 그래서 을령타라는 이름을 날렸지만 그 대차게 행동하는데, 이천수 선수는 상대방 머리도 걷어차고 하는 게 좀 얄미운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그걸 잘 알아요. 지금 그가 리춘수란 제목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나는, 그때 이천수는 상대적으로 젊었죠. 나는 어린 시절부터 대표팀에서 뛰었다. 그러면서 되바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선후배가 나이 차이가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불화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참 국가대표를 모아놓으면요, 다 한가닥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이도 있고 또 그중에 학교 선후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선후배는 세죠. 대학교 선후배도 센데. 근데 후배가 스타야. 그럼 참 이 선배가 스타면 상관이 없는데 덜한데 후배들이 지고 들어가는데 후배가 스타면은 선배들이 참 군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선배는 또 맨날 후보야. 참 고통스럽습니다. 국가대표 간 건 좋은데 영광인데.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기자를 하면서 겪었어요. 특히 이제 월간조선의 조갑재 부장이 있을 때 거기도 이제 차장도 있고 수석 기자도 있고 연차 따라 쭉 선후배가 있는데 길게 차이 나면 막내부터 선배까지 따지면 한 20년 차이 나죠. 근데 기사를 막 들어온 기자가 제일 잘 써요. 예를 들면은 지금 조선일보 국방 전문 기자로 날리는 유영원 기자 같은 친구, 저보다 2년 후배인데 매번 큰 거를 씁니다. 그러면 저도 죽겠죠. 근데 저 위에 선배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 용원아, 뭐 심부름 시키기도 힘들죠. 근데 또 후배가 심부름 해줘야 나도 좀 하는데 유영원이 잘한다고 개안시키고 저 시키면 저도 화가 나고 되게 힘듭니다. 후배가 잘하면. 선배가 잘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선배가 꼭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안 움직이거든. 근데 후배들은 자기가 쫄병인 만큼 열심히 뛰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또 성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무대에서는 보통 조직 같으면은 오래 한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데 이 진짜 프로 세계에 오게 되면 연차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조금 한다고 하는데 선배들한테 견제 많이 당했습니다. 뭐 툭 치고 가고 넌 좋겠다. 되게 기분 나빠요. 나는 죽을둥살둥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견제를 당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때 어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불만들이 서로가 안 좋죠. 경쟁심도 셌고 한번 선배들이 그럴수록 더 세게 쓰려고 하는 후배들도 있고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보게 되면 그걸 통제했던 게 조갑재 부장이었거든. 나이 많은 선배고 쫄병이고 하네. 그 앞에 가면 어떻게 견디지 못하니까 네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갈등이 있어도 거기서 뭐 그만해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고 됐다고 뭐 그거는 나랑 밥이나 먹자 그러고 그걸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유도하는 게 뭐 많이 서운한 거 있어도 특종하면 됐지 뭐. 특종이면 되지 뭐. 기자가 뭘로 평가하고 뭘로 만족하겠나. 그럼 그거 특종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별거 아닌 거가 되잖아요. 참을만 하잖아요. 이천수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확실한 하나의 목표, 뭐 16강이든 뭐든 뭐 4강이든 점점 올라가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이 있어도 후배가 대바르지게 행동하든 선배가 권위주의로 하든 간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천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천수 씨가 지금 나이도 꽤 있고 유튜브나 방송 나와서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 탑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탁 견문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천수는 되바라졌는데 국가대표로 뽑아줬습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공격수 이동국은 안 불렀어요. 히딩크가 안 썼어요. 그때 듣기로는 이동국 선수는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에 참여를 안 하니까 어슬렁거린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한국 최고의 공격수를 빼버렸어요. 이동국이 굉장히 상처죠. 지금 2002년 월드컵 멤버들이 모여서 방송할 때 보게 되면 항상 스타는 안정환입니다. 안정환도 잘했어요. 근데 안정환이 가야 하는 그 자리를 이동국이 가야 되는데 이동국은 못 갔어. 근데 이동국도 지금 텔레비 나와서 뭐라 얘기하고 딸도 나오고 아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이동국도 역시 탑에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물리가 탁 튀어서 그걸 극복을 하는 거죠. 그 히딩크의 불을 못 받았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가장 오랜 선수 생활을 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하는 거 보면 그 친구도 대인이에요. 이천수도 대인이고 안정환도 대인이고. 근데 그런 대인들을 다 거느렸던 진짜 대인이 누구냐? 히딩크라는 거예요. 그걸 이천수 선수가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교육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랑 문화가 많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선후배라는 규율이 있는데 그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대로는 할 수 없다. 국가대표란 문화에 들어왔으니 이 룰을 따라야지. 오죽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대표를 이끌기 위해서 최고의 선수는 이동국을 쓰지 않았던 히딩크를 보게 되면 클린스만은 딱 차이가 나는 거죠.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들, 이 감독이란 자리가 보면요, 굉장히 독재 자리예요.
선수들이 막 서로 시합 나가고 싶죠. 시합 나가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회도 잡는데 스타가 될 수 있는데 전적으로 감독이 결정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그 선수 부모로부터 돈 받고 내보내는 감독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승부 세계로 가게 되면 자기가 작전을 짜서 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선수를 집어넣죠.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를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건 제가 어린 시절에 조갑재 부장이 뭐 최보식이든 김용삼이든 유영원이든 강인선이든 참 쟁쟁한 김연광이든 다 휘어잡고 그때마다 사냥개 풀트에 탁 풀어놓으면 가서 하나씩 물어오더라고. 그리고 전부 다 조갑재한테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그분이 나이가 많고 우리들이 워낙 세니까 그건 안 되겠지만 제 어린 시절엔 그걸 느꼈었어요. 근데 히딩크가 바로 안정환, 뭐 황선홍 다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텔레비에서 나오면 TV에 나오면 황선홍, 안정환, 뭐 최용수, 이천수, 이을용 다 왜 경쟁심이 없겠어요. 근데 무난하게 방송들을 하는 거 보게 되면 그때 경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쯤 되게 되면 선수들을 꽉 잡고 자기가 완전 독재를 해야 돼요. 독재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가 없다. 천만의 말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흔히 공화정을 얘기하는데 공화정은 로마가 처음으로 했다고 봅니다. 로마가 만든 공화정에서 지금 대통령 개념이 컨술 그래서 집정관이라고 있었어요.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집정관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독재입니다. 독재를 막기 위해서 집정관을 둘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그것도 임기도 제한을 해요. 계속 하게 되면 독재하니까. 1년을 하는데 앞에 6개월은 A 집정관이 더 앞에 있고 그 다음 기간은 B 6개월은 집정관이 앞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둘이 상의하는데 서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 위기가 벌어지면 그 시점에 이 집정관이 독재관이 됩니다. 딕타토르가 됩니다. 컨설에서. 그래서 모든 정권을 쥐고 전쟁에 임합니다. 너 싸우러 가. 너 가서 죽어. 이 명령을 내리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승부를 위해서는 독재를 허용합니다. 군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을 군주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주가 전권을 행사합니다. 그 정권을 자기가 전쟁터에 가거나 가지 못하거나 전쟁이 여러 경우에는 이쪽 전쟁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나가는 사람한테 뭐를 줘요? 생사여탈권. 마음대로 내가 군주처럼 해도 된다는 상징으로 부호를 줍니다. 도끼를 하나 상징적으로 줘. 그걸 가진 사람은 군주의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국가나 공화정 국가나 모두 시합에 나갈 때는 독재를 합니다. 근데 클린스만은 히딩크는 그 독재를 했던 거죠. 이동국 안 돼. 안정환이 지금 이강인이었지. 그때 머리 물들이고 파마하고 그 당시로서는 반지 끼고 나오고 어떻게 보면 꼴값인데도 딱 쥐지 않습니까? 그거 황선홍 이런 선수들이 봤을 땐 눈에 못마땅했을 거예요. 근데 불화가 있었겠지. 근데 다 목표를 던져놓고 4강? 지금 딱 재밌는 얘기했어요. 이천수 선수가. 그때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 16강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선수들이 기분 좋죠. 풀어지니까. 그때 히딩크가 내 목표는 16강이 끝이 아니다. 16강이란 목표는 누가 얘기한 거냐. 그때 대한민국 자체가 16강 가는 적이 없으니까 그게 오로지 목표였는데 그거는 언론에서 얘기한 건지 내 목표는 아니다. 너희 놀지 마. 자, 이번에 우리가 어렵게 8강에 가서 사우디한테 페널티킥으로 이기고 호주한테 16강에서 이기고 8강에서 연장전에서 이기니까 선수들이 해이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탁구를 치겠다. 시합 바로 저녁 먹고 시합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올 때 딱 히딩크는 통제를 한 거 아니에요. 16강 갔으니 선수들은 다 한 건데 더 뭉쳐갖고 16강 돌파, 8강 돌파, 4강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클린스만은 안 한 거야. 이천수는 그때 히딩크 감독의 질책 때문에 정신을 차린 우리들은 다시 분위기를 다잡고 4강 진출 신화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축구 선수는 내가 인정하는데 감독으로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해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다툴 수 있어요. 프라이드 센 친구들이니까 다툽니다. 선후배가 어딨어. 자기가 최고인데. 그럼 프라이드 없으면 국가대표 못해요. 내가 최고의 기자들을
제가 참 바랬던 게, 저 편집장을 하긴 했지만, 제가 늘 그 불만스러운 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들 데리고, 한번 최고의 편집장 하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못해본 게 상당히 아쉬워요. 조갑재 부장이 늘 부러운 게, 꽤 괜찮은 기자들을 갖고, 최고의 부장을 몇 년간 하셨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히딩크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을 이끌고 최고의 감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장이지. 클린스만은 뭐가 문제냐? 독재를 할 줄 몰랐던 거야. 자, 제가 오늘 왜 독재관 얘기를 하느냐? 이 독재를 이천수 선수는 총사령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사령관. 총사령관은 영어로 뭔가 하면 Commander in Chief입니다. Commander in Chief. 총사령관. 최고사령관하고는 달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각 군의 참모총장은요. 모든 이런 사령부 조직은 사령관이 있고 그게 커맨더고 그다음에 참모. 이게 스텝이 참모고 그 참모들의 우두머리를 참모장. 그게 칩입니다. 칩으로 구성됩니다. 군사작전에서 참모는 핵심이 뭔가 하면 정보작전 군수예요. 자, 적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를 알면은 내가 얘를 이기기 위해서 요렇게 하면 이게 쟤네 작전을 알면은 이런 작전을 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작전을 짰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물자가 탄약이 뭐다? 그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군수가 이걸 짜야 되죠. 근데 안 맞으면 작전을 바꿔야지. 정보 상황은 계속 변할 거고 적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변하면 작전 바꾸고 그래서 이걸 쭉 정보 작전 군수 이게 돌아갑니다. 막 돌리다가 그래 그럼 이걸 누가 이끌고 가서 싸울래? 야 1대1 네가 할래? 근데 이게 작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겠습니다 하는 놈도 있겠지만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 얘는 할 것 같고 다 하겠다 그럴 때 진짜 하겠다는 놈인지 잘 봐야 되잖아. 할 수 있는 그걸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안 내보냈어. 히딩크 감독은 이동국을 안 썼어. 안 돼. 아무리 최고의 인기 좋아도 안 써. 대신 누굴 집어넣어? 황인범 집어넣어? 뭐 누구 집어넣어? 박지성 집어넣어서 스타 만들어버리는 거지. 박지성과 이동국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그때 갈렸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정보작전 군수로 돌아갑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또 뭐가 중요해지는가 하면은 이 최고지휘관이라고 하면은 싸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군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 부대를.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갖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평소에 어떤 걸 연습하고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왜?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하고 싶다. 그 다음 미래를 기획하고 요걸 하기 위해서 나를 막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뭘 합니까? 현재를 이야기하죠. 오늘 뉴스에, 이재명이가 뭐 했다더라. 윤석열이가 뭐 했다더라. 뉴스를, 현재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뭐 합니까? 과거를 얘기하죠. 아,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때 그 자식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망했어. 내가 그때 요것만 했으면 떼부자가 되는데, 한탄만 하죠. 이제 자꾸 조직이 발전하면서 기획, 미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해져서 현대 군에서는 특히 이제 각군 본부쯤 가게 되면 기획이 넘버원, 인사정보작전 군수 이렇게 돌아갑니다. 참모장은 참모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안이 두세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가서 커맨더한테 건의하면 커맨더는 거기서 줄 때도 1안, 2안, 3안이 있겠죠. 그 중에서 뭘 선택을 하고 D-Day H하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조직을 돌아가고 발전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커맨더는 독재를 합니다. 여기서 1안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더라. 아니야. 나는 2안으로 가겠어. 민주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커맨더인 치프. 이 참모장 여러 명 거느린 사람 중, 이 커맨더는, 총사령관은, 그 육해공군이 본부가 이제 각 참모들이 있고, 그 참모장이 참모총장이에요.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각 군의 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전체가 다 모인 사령부의 사령관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게 커맨더 인 치프, 참모총장의 보좌를 받는 커맨더가 대통령,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독재를 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전쟁을 임박했을 때. 전쟁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자, 그래서 축구 감독하고 같은 자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무슨 보도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김정은이가 어제 14일 날 서해에서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했답니다. 근데 그 사격이 검수 사격이래. 검수 사격이 아마 새로 개발한 게 있으면 새로 개발한 게 아니야. 아무거나 탁 뽑아갖고 쏴봐.
이게 불량품인지 어떤 건지 검사하는 거죠.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사일 6발을 쐈나? 7발을 쐈나? 근데 이거를 쐈는데 23분 20여 초간 비행한 다음에 목표물인 배를 맞췄다. 그래서 아주 김정은이 만족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 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 그랬습니다. 연평도,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 한계선이죠. 북한은 북방 한계선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백령도하고 연평도 훨씬 남쪽에 있는 서해 해상 붕괴선인가를 지들이 의미로 긋고 그게 남북의 경계선이라 그랬는데, 뜻밖에도 우리의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거기를 넘어오는 남조선 함정이 있으면 격침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북방 한계선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 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상국어선, 이건 중국어선을 얘기합니다. 상국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 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 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몰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정들이 NLL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북한 수역을 침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넘어간 걸로 압니다. 뭐 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NLL을 또 부정하는 듯이 발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격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벌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쏴라 그랬습니다.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쏘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불화살, 이번에 쏜 거는 그들이 뭐라고 이름 지었는가 하면은 뭐더라, 지대함 미사일은 바다수리가 지대함 미사일이고, 지난번에는 우리 현무수리 같은, 그리고 아마 거기 핵탄두를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핵탄두를 붙인 전략 순항 미사일은 불화살, 그 다음에 핵탄두를 안 붙인 순항 미사일은 화살, 이것들도 계속 쏘고 있어요. 이걸 쏜다는 건 뭐냐? 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작전을 하려면은 그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연습대로 작전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자꾸 이걸 쏘고 하는 거는 새로운 무기 개발도 있지만 뭔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배가 뭐가 자기 판단해서 넘어왔거나 아니면 넘어왔다고 간주해서 딱 때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천안함 때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천안함 정착체를 썼으니까 거기서 따로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연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준비한다는 거를 정보적인 판단으로 알았다. 그러면 대한민국 총사령관인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완전히 독재로 해야 됩니다. 히디크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불러가지고 내 뜻이 이것이요, 내 뜻이 이것이요 하고 강조를 하고, 이건 일임하겠소, 일종의 부어를 주는 거죠. 지금 합참의장은 해군 참모차장 하던 사람이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해군 출신이에요. 부어를 줘야 돼요. 그리고 틀리면 그를 해임하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크리스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해공군 중에 육군의 무슨 부대가 최고다, 명분에 아무 의미 없어요. 합참의장은 한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뭘 하면 가장 좋다는 생각을 딱 해갖고, 내가 해군이니까 우리 해군 무슨 부대를 쓰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 국민들이 누굴 좋아한다, 필요 없습니다. 독재를 해야 됩니다. 이 지침을 윤석열 대통령이 줘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히디크가 될 것이냐, 클린스만이 될 것이냐, 이천수한테 26억짜리 감독 필요 없다, 가라, 이런 소리 들은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클린스만과 히딩크 그리고 윤석열, 그래서 이 제목을 달았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총사령과 통수권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